그 지문이 비문학 지문이 3개인데요. 그 3개를 끊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또 끊었다가 지워서 또 쓰고 필기하고 이렇게 갈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지문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연역론증, 귀납론증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준의 구분법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둘, 넷, 5번째 줄에 보면 새로운 구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구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그리고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오른쪽 단 넘어와서 맨 위에 있네 전제들이 결론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새로 구분을 해보겠다. 자, 이 글의 처음 스타트가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화제가 요거다. 요 방식으로 구분하자라는 것이고, 이 서로 이 전제들끼리 의존성이 심하다. 그럼 얘네가 막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합이라고 보는 거고, 아니야, 난 독자 다이다이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이제 수렴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용어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용어를 따다닥 정리를 해봐야 돼. 의존이냐 독자냐는 우리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고, 결합하고 수렴은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 거니까 출제자는 주로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는 걸 주로 써먹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두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문단 끝에 보면 구분 기준을 줬는데 지지도 기준, 본문의 기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성 기준, 본문의 니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두 기준으로 하겠다고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하고 첫 번째 문단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전제들이 결론을 지지하는 방식이라는 걸로 그 구분을 할 것이고 거기서 다시 지지도 기준과 관련성 기준으로 나누어져서 글이 진행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단 가면 이제 쭉 나옵니다. 이 전제들이 있는데 일부를 제거하면 나머지 게 영향을 받냐 안 받냐로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럼 결합이겠죠. 당연히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그럼 수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번, 2번이 다시 1번, 2번으로 내려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지지도는 결론이 성립할 확률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지지도의 기준은 지지도의 보통합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보통합이 뭔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보통합이란 논증을 이루는 각 전제의 지지도를 일정한 방식으로 합산하는 거야. 이건 계산해내는 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합은 계산해내는 거다. 이때 각 전제의 지지도는 결론이 성립할 확률이라는 것이고, 즉 어떤 전제가 단독으로 주어질 때 결론이 성립할 확률이 0.3이라면 이거는 계산해내는 게 아니고 주어진 거예요. 그 전제의 지지도는 0.3이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30%면 결국은 이 성립할 확률이 30%다 이 말입니다. 지지도가 30%다 이겁니다. 이제 지지도가 30%인 전제 P1, 지지도가 40%인 전제 P2를 통해서 결론인 C를 지지하는 논증이 있다고 하는데 P1과 P2의 지지도의 보통합은 P1이 주어질 때 C가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70%이므로, 그러니까 이게 30%짜리니까 나머지 70%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0.7에 P2의 지지도 40%를 곱한 값인 0.28을 0.3에 더한 값 0.58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P1은 확률 30%짜리 전제입니다. 이 30%에다가 P2는 확률이 40%인데 지금 P1은 30%만 맞고 70%는 틀리잖아? 그 70%에 또 확률 40%를 곱한 값 47이 28을 였다 더한다는 거지. 그래서 0.3 플러스 0.28은 0.58이 되고 이게 보통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보통합은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계산한 거고 이 0.3이다, 0.4다라는 건 주어진 값이에요. 0.3 이게 전제가 단독으로 주어질 때 결론이 성립할 확률은 주어진 거고 보통합은 계산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8번 문제를 보면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18번, 20번이라서 이 두 가지를 주로 설명할 텐데 18번을 보면 2번 선택지에서 기억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기억은 지지도 기준입니다. 기억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제들이 모두 주어질 때 결론이 성립할 확률을
각 전제의 지지도를 이용하여 구한다. 구하는 게 뒤에 나오겠지만 전제 말도 길어 그지? 뭐라고 돼 있어? 전제들이 모두 주어질 때 결론이 성립할 확률. 결론이 성립할 확률. 이거를 구하는 거냐? 아니요. 계산해내는 것은 보통 합이고요. 이 확률들은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두 개를 이항 대립을 해놨기 때문에 A를 B로 바꿔놓고 답 선택지를 만든 거기 때문에 18번은 답이 2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해낸 건 이 보통 합이다. 자, 그 다음 좀 더 읽어볼게요. 수렴 방식의 논증에서는 전제들이 모두 주어질 때 결론이 성립할 확률이 전결합이 보통합이랑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결합 방식은 보통합보다 훨씬 크다라고 되고, 연역 논증은 이게 차라리 1이 돼버린다, 100%가 돼버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이 종료가 됐고요.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관련성 기준인데 비슷해요. 전제들 중 일부 전제를 제거했을 때 다른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관련성이 손상되지 않으면 수렴이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서로 상관이 없으면 독자적이면 수렴이었으니까 당연히 수렴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손상이 되면 결합이 될 테고요. 이걸 그대로 끌고 내려와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관련성은 지지도에 비해 좀 더 직관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직관적이지 않지만 얘는 그냥 딱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가 정리해 놓은 것도 별로 없잖아. 직관적이라서. 자, 읽어볼게요. 직관적인데요. 가령 사형이 살인범죄를 억제한다는 증거는 없다. 사형이 피살자를 다시 살 수 없다. 사형 선고가 잘못 내려진 경우에도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다라는 세 가지 전제로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주장하는 논증 1이 있다고 칩시다. 전제 3개, 결론 하나입니다. 이 논증의 전제들 중 어떤 하나가 제거되더라도 다른 전제들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런 뭐가 됩니까? 수렴이 되는 거죠. 반면에 4번 문단 갈게요. 결합 방식의 논증에서는 이 수렴 말고 결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제거되면 논증의 강도가 크게 약화되거나 성립하지 않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예문을 볼게요. 사형 제도는 국가의 잔인성을 보여준다. 잔인성 밑줄. 국가는 결코 잔인성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잔인성 밑줄. 국가, 잔인성, 이렇게 두 개가 엮여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얘는 결합 방식인 걸 알 수가 있고, 하나가 손상되면 나머지 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밑에서 세 번째 문장, 첫 번째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련성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요게 19번에 그 5번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5문단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다양한 견제에서 비판을 받는데 지지도 기준은 각 전제, 지지도와 전제들이 모두 주어질 때 결론이 성립할 확률을 산정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산정이 가능하냐? 아까 보통합은 열심히 계산할 수 있었지만 이거는 산정이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전제들이 모두 주어질 때 결론이 성립할 확률이 지지도 보통합보다 얼마나 커야 되느냐, 이게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 이게 이 보통합이랑 같으냐 안 같으냐, 보통합보다 얼마나 크냐, 이걸 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산정이 가능한지 얼마나 커야 되는지가 두 개의 문제점을 말하고 이 글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18번 아까 설명을 드렸고 20번은 여기 계산을 해보시죠. 자, 갑은 지지도 기준을 적용해서 논증 A와 논증 B를 구분하였는데 논증 A에서 전제 1의 지지도는 0.2, 20%입니다. 그 다음에 전제 2의 지지도는 0.4인데 그럼 어떻게 했죠? 0.2 더하기 0.4 곱하기 이거 나머지 0.8을 해야 되죠? 0.8 곱하기 0.4, 4, 8이 32가 되겠고 합치면 0.5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0.52 그리고 이게 보통합인데 전결합도 0.5이니까 지금 보통합과 전결합이 똑같은 어디 갔니? 요겁니다. 그래서 수렴이 되겠습니다. 수렴.
그 다음에 B를 보겠습니다. 논증비에서 전제일의 지지도는 0.3. 그리고 전제의 지지도는 0.3이니까 7, 3, 3, 7이 21이 되니까 0.1이 될 것이고 합치면 0.51이 됩니다만 여기서 전결확은 0.8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결확이 확 큰 거니까 얘는 결합이 된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군요. 그러면 답은 벌써 거의 나와 있는 상태인데 가 방식은 수렴, 나 방식은 결합이 될 테고요. 또 갑은 두 논증에서 각각 전제일을 제거한 후 결론이 성립할 확률을 확인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논증 B에서 이 확률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 제거했을 때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였죠?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저기 뭐였어? 논증 B가 결합 방식이니까 결합이니까 이 수렴은 독자적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결합은 상관이 있으니까 결합 방식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다 해서 답이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맨 처음에 새로운 방식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의존 독자 이렇게 줬고 출제자는 이제 의존과 독자라는 단어 대신에 결합과 수렴이라는 단어를 줄 거다. 이게 조금 더 여러분한테 낯설 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도 기준과 관련성 기준이 있는데 지지도 기준은 막 계산을 해놨어요. 이게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련성 기준은 말로 막 풀어놨죠. 왜냐하면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시를 막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지도 기준에서는 계산이니까 계산 문제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계산에서 나온 값은 보통합이라는 걸 갖고 문제를 하나 냈었죠. 그리고 이 값들은 주어진 거였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비판을 이렇게 해서 끝나고 아까 계산 문제는 저걸 그대로 식을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지문은 끝내고 잠시 끊었다가 두 번째 지문 갈게요. 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지문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 발행일은 증권 발행 시에는 증권 신고서나 투자 설명서 등을 증권 발행 이후에는 일정 기간마다 사업 보고서 등을 주무기관에 제출해요. 공표해야 된다. 이거는 왜 다 달라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런 공시 서류들은 증권을 발행한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람이 허용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래야 공정한 거래가 보장이 되니까. 결국은 공정 거래를 위해서 모든 정보가 다 까발려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대로 녹화가 되고 있나? 네,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발행 시에 이런 정보, 발행 후에 이런 정보 계속 지속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정보를 누구나 열람하게 해야 되는 거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부실적으로 표시를 하면 위법이 되겠고 이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가 첫 번째 문단이 되겠군요. 그래서 취지가 뭐냐, 정보를 왜 누구나 열람하게 해주냐 취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짓 부실 표시가 나오고 어떨 때 손해배상할 건지 또 조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갈게요. 민법에 따르면 위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으려면 원고는 원고는 이제 돈을 받을 사람입니다. 자신이 입은 손해가 피고의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거라는 사실. 자, 보세요. 원고는 죄 안 지은 사람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 피고가 시벨럼이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가 피고의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 즉 위법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줘야 되겠죠. 자,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적용되는 부실표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통상 위법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거래 인과관계와 손해 인과관계로 나눕니다.
거래 인과관계와 손해 인과관계, 이렇게 세 번째 문단과 다섯 번째 문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거래 인과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고가 공시서류에 담긴 부실 표시를 신뢰하여 그걸 철석같이 믿고 증권을 거래했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상의 인과관계가 있냐 말이거든요. 즉 부실 표시가 원인이 돼서 거래가 발생했는가, 원인 결과 인과냐 이거죠. 문제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증권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인 증권거래에서는 원고가 거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매우 어렵다. 자,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 내가 이 정보를 신뢰하고 거래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 왜? 왜 때문에? 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비대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대면 거래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특정한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거래를 임한다는 것이 당연하잖아. 서로 얼굴 보고 하니까 따로 입증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실제로 대다수 투자자들은 공시서류를 검토할 시간이나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따라서 원고에게 전적으로 거래 인과관계 책임을 다 지워버리면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그러니까 돈을 낸 투자자를 보호해야 돼. 지금 손해입은 사람이 원고잖아요. 원고가 투자잖아요. 이걸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뭡니까? 이 입증을 다 원고 보고 입증하라고 말하면 이건 조금 에바다. 투자자 보호가 잘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대법원이 시장 사기 이론을 말했다. 그래서 이제 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이 시장 사기 이론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장 사기 이론은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의 증권 가격이 그 기업의 중요 사항에 의해 정확히 결정된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반을 둡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투자자는 증권의 시장 가격이 기업의 중요 사항이 반영된 공정한 가격임을 신뢰하여 거래에 임한대요. 이게 효율적인 시장이면 이 정보가 잘 왔다 갔다 할 거고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될 거고 그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를 하니까 이 가격, 매매 가격에 이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투자자는 증권의 시장 가격이 기업의 중요 사항에 다 반영된 공정한 가격인 걸 생각하고 그리고 거래에 임한다는 거죠. 즉 투자자는 부실 표시가 담긴 공시 서류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고 해도 해당 부실 표시를 반영한 가격을 신뢰하지 않았냐. 즉 가격을 보고 그걸 신뢰하고 매매를 했다. 근데 이 가격에 뭐가 반영되어 있겠다? 부실한 표시가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 아니냐. 그지? 그리고 시장은 효율적으로 돌아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직접 나한테 얼굴 보면서 막 사기 이렇게 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친 게 아니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읽어볼까요? 따라서 투자자는 부실 표시를 신뢰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그러므로 부실 표시가 증권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부실 표시는 시장에 대한 사기이고, 나아가 증권의 시장 가격을 신뢰하여 거래한 투자자에 대한 간접 사기가 된다. 요즘하고 조금 묶어서 말해볼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예방 백신, 이 두 가지를 열심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백신을 만드는 건 쉽지 않대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치료제는 또 우리가 개발을 잘 할 수가 있는 또 파트랍니다. 여기 두 개가 많이 다르대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막 그 증권가 찌라시에 어느 제약회사에서 치료제를 만들었다더라. 이런 정보를 확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막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허위였어. 이러면 이제 샀던 사람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문 자체가, 정보 자체가 사실 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될 거거든요. 효율적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아씨 어느 제약회사가 뭐 그거 발견했대요. 이렇게 매번 사람 만나가면서 사기를 치지 않아도 정보 자체로 사기를 칠 수 있고 그게 간접 사기가 된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법원은 중요사항에 대해 피고가 부실 표시를 했다는 거. 1번. 이 새끼가 부실 표시를 했네 라는 거. 두 번째, 해당 증권이 거래된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거. 시장이 효율적이다. 왜? 요거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부실 표시가 행해진 시점, 시작 지점.
그리고 부실 표심이 밝혀진 시점. 이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기를 치기 시작해서 사기가 뽀록 나갈 때까지 요 사이를 말하는 거죠. 요 사이에 증권을 거래했다는, 그러니까 나는 사기를 딱 당할 만큼 그 시기에 거래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면, 1, 2, 3, 이 세 개를 입증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다만 이게 항상 붙어있는 부가 항목을 잘 보세요. 다만 부실 표시가 증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요번엔 누구야? 지금까지 쭉 원고가 입증했지만 얘는 뭐야? 피고가 입증하는 거야. 지가 돈 안 물어내고 싶어서. 아니에요. 우리의 부실 표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미치지 않았다고 증명을 하면 가능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입니다. 5번 문단. 요번에 이제 요거 끝났으니까요. 여기로 와야 되겠죠. 손해 인과관계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부실 표시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손해봤던 것, 이 두 개만 입증하면 끝납니다. 이 새끼 부실 표시했고요. 전 손해를 봤고요. 요 두 개만 인정하면,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짧아요. 자,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거래인과관계와 손해인과관계가 인정돼서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 원고가 증권 취득 시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얼마 받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취득 금액이니까 산 금액입니다. 산 가격이요. 샀다라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청구 소송이 종결한 때 증권의 시장 가격, 그 당시 가격, 요 두 개. 나는 얼마 주고 샀는데 요거.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어. 요거를 손해배상으로 책정을 하죠. 만약에 이걸 벌써 팔아버렸다면 팔았을 때 받은 가격, 요거를 여기 취득금액에서 뺀다. 샀던 금액에서 실제 팔아서 손해본 금액을 빼면 된다고 하고 이 글은 끝이 났어요. 자, 그래서 27번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왜? 모두에게 열람입니다. 28번 보겠습니다. 기업과 니은입니다. 답은 3번. 원고가 부실 표시가 있는지 모르고 해당 증권을 거래했다면 니은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니은이 뭐였죠? 이겁니다. 이건 요 두 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거든. 3번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29번 시장 사기 이론 이거군요. 4번 문단 적절한 것인데 2번 보시면 손해인과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했는데 손해인과관계 아니고 거래인과관계고요. 3번이 답입니다. 부실 표시를 신뢰하여 거래에 임한 투자자를 보호한다. 부실 표시인 걸 신뢰하고 샀을 때 말이죠. 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선지를 볼게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가격이 기업의 중요사항에 의해 정확하게 결정된다가 이게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의 모든 정보가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번만 풀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인 B사는 2018년 9월부터 중소기업인 A사와 합병 가능성을 놓고 A사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2018년 12월에 실제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A사 측에서는 합병 협상의 존재를 부인하는 공시서류를 3번이나 공표했다. 3번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거짓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 그러다가 A사는 2018년 12월 18일에 자사증권의 거래 정지를 요청하면서 B사와 합병 협상이 있었다는 걸 발표를 했고, 그리고 2018년 12월 19일에 A사는 B사의 매수 제안을 승인했고, 이를 공표했습니다. 그러자, 합병 협상의 존재를 부인했던 2018년 10월의 첫 번째 공표와 2018년 12월의 증권 거래 정지일 사이에, 자, 2018년 10월과 2018년, 자꾸 발음 이상하네. 어쨌든 12월. 이게 뭐가 되냐면 요게 됩니다. 사기치기 시작해서 사기가 뽀록난 시점이 됩니다. 거기에 밑줄 치세요. 2018년 10월부터 2018년 12월. 요 사이에 거래하면 나는 손해본 걸 보상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손해봤다는 취지로 A사의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자들에게 집단 손배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에 법원은 2019년 12월 시장 사기 이론을 적용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들은 이 판결에 따라서 각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했습니다. 1번. 2018년도 10월 이전이면 여기 10월이고 여기가 12월이겠지.
였지 아까 그지? 그러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전이면 보상 못 받죠. 2번 원고들은 피고들이 비사의 합병 협상의 존재를 부인한 것이 즉 허위로 말한 거잖아. 부실 표시라고 봐야 되겠죠. 3번 각 원고가 받는 손해배상액은 그가 해당 증권을 취득할 때 지급한 금액, 취득금액이죠. 에서 매도할 때 받은 금액, 이걸 팔았다면 매도 시 받은 금액을 빼야 되는 건 맞습니다. 4번 법원은 원고들이 부실 표시를 반영한 가격을 신뢰하여 해당 증권을 공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이라 판단했겠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떤 손해를 봤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합병을 할 건데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팔았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합병하면 좋은 회사랑 합병하니까 값이 오르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합병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회사 썩은 회사인데 계속 썩은 회사겠네? 이러고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주식이 막 올라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죠? 그거는 이제 합병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해 씨발. 그리고 이제 팔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해를 본 거다. 그래서 원래 공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버렸으니까 손해를 본 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5번 법원은 A와 B의 합병 소식을 알았다면 해당 증권을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에 밑줄 치시고요. 원고들은 1, 2, 3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세 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합병 협상 소식을 알았다면 해당 증권을 매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건 1번에도 2번에도 3번에도 해당되지 않는 필요 없는 조치가 되겠어요. 이것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명해야 되는 건 1번, 2번, 3번이다만 그대로 대입해서 30번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잠시 또 끊었다가 마지막 지문을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끝낼게요. 저도 힘듭니다. 제가 사실 오늘 1, 2, 3, 4교시 수업이잖아요. 지금 오후 3시 33분에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네. 집에 갔어야 되는데. 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는 전자기기에 사용자가 화면상의 특정 지점을 손가락이나 터치펜으로 접촉하면 이런 입력 행위에 상응하는 작업이 수행되고 그 작업이 화면에 표시된다. 그랬습니다. 이는 해당 기기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터치스크린 패널이 부착되어 있거나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는 패널이 되겠고요. 이거는 손으로 때리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트북은 그냥 입력을 키보드로 하고 화면 보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180 주고 노트북 하나 새로 샀다 그랬잖아. 그거는 이제 터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트북은 디스플레이 위에다가 터치도 가능한 스마트폰처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TSP. 터치스크린 패널 얘기는 쭉 나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는 안 나오니까요. TSP는 보통 터치 패널과 컨트롤러로 구성됩니다. 터치 패널과 컨트롤러로 구성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서 터치스크린 패널이 되는 겁니다. 터치 패널은 보호필름 도체를 증착시켜 만드는 투명 전도막을 중첩시킨 패널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접촉이 띡 있으면 그 위치에서 전기 신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컨트롤러는 터치 패널에 전압을 인가하거나 전압을 주는 거죠. 터치 패널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의 변화를 감지하는 집적 회로, 쌓여있는 회로입니다. 터치 패널에 접촉이 생기면 컨트롤러는 그 위치를 감지한 다음에 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기기의 운영체계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 해당 신호에 상응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면 전기 신호의 변화가 생기고 이 변화를 감지하면 집적 회로 장치가 작동을 하고 그래서 위험 감지한 거를 이렇게 운영체계에 넘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입니다. TSP는 접촉 감지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요. 저항막과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본문의 기억이 저항막이고요. 니은이 정정 용량이고요. 이렇게 돼 있죠.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에 쓰이는 저항막입니다. ATM은 저항막이에요. 전기가 통하는 두 겹의 투명 전도막을 활용하고요. 두 투명 전도막 사이에는 스페이서 닷이라는 미세한 절연체 알갱이가 이렇게
이쪽 밑에 막 사이에 알갱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두 전도막이 살짝 떠 있습니다. 이때 손가락이나 터치펜으로 쭉 눌러. 그럼 이게 쭉 눌려서 이렇게 붙어버려요. 누르면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신축성 있는 소재로 누르면 맞닿게 됩니다. 컨트롤러는 각 전도막의 교대로 전압을 인가하면서 다른 전도막에서 일어나는 전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진 위치를 파악합니다. 저항막 방식은 비교적 제작비가 싸고요. 정확하게 고지점을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축성 있는 말랑말랑한 소재로 된 상층 전도막이 이렇게 눌리는 놈이 훼손되기 쉬워서 내구성이 낮다 이겁니다. 옛날에 스마트폰 초기에 그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아몰레드인가 뭐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요거 살짝 썼어요 스마트폰에. 근데 이제 터치가 좀 지나면 안 먹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이 날아가고 나중에 이제 이 방식을 쓰게 된 거죠. 스마트폰, 현재 스마트폰은. 그래서 딱딱해진 거죠. 옛날엔 깨지진 않았거든요. 자, 정전 용량 방식입니다. 저항막 방식과 달리 전기 전도성이 있는 손가락이나 물체로 접촉해야만 접촉 인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장갑 끼고 스마트폰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전기가 안 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접촉해야 됩니다. 절연체를 사이에 둔 두 도체 중 한쪽에 전압을 인가하면 두 도체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면서 각 도체에 전하가 쌓이는데요. 단위 전압당 축적되는 전하의 양을 정전 용량이라고 그래요. 쌓이는 양을. 이 정전 용량 방식은 도체들을 절연체인 유리판의 윗면과 아랫면에 그림과 같이 격자 형태로 중착시켜서 만든 투명 전도막을 사용하는데 두 방향의 도체들과 지면 사이에 형성되는 정전 용량을 활용하는 자기 정전 용량 방식과 제가 이제 너무 빡빡해서 안 썼지만 자기 정전 용량 방식하고 상호 정전 용량 방식이 있는데 둘 차이가 뭐냐? 자기 셀프는 도체와 지면이고요. 그 다음에 정전은 도체와 도체입니다. 요거 갖고 문제를 냈죠. 어디 갔더라? 40번에 4번. 유리판의 도체들을 증착 배열하는 방식이 아니고 도체들과 지면이냐 도체와 도체냐 해서 40번의 답이 4번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밑에 가겠습니다. 5번 문단. 자기 정전 용량 방식은이니까 이제 니은에 해당되는 A, B가 나와 있는 거예요. A, B는 기억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니은에 해당된다라는 거. 즉 얘네는 다 손가락으로 누르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누른다는 게 전도가 되는 물체랑 연관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그게 필요 없는 거.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 자, 자기정전 용량 방식은 모든 도체 라인에 순차적으로 전압을 인가하면서 모든 라인이고요.